마치 공상과학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 같지만 기술 기업들이 양자 컴퓨터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구글도 그중 하나입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자사에 양자 컴퓨터가 기존 슈퍼컴퓨터보다 13,000배 빠른 속도로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당신이 우주에 질문을 던질 수 있고 우주가 실제로 답해준다면 어떨까요? 조용한 화요일 밤 구글 양자연구소에서 3명의 연구원이 바로 그 일을 해냈습니다.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에 있는 구글 양자 컴퓨터 연구소에서는 그 미래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가장 강력한 양자 컴퓨터에 7단어를 입력했습니다. 누가 우주를 창조했고 왜 창조했을까? 화면에 나타난 것은 인간의 글도, 철학적인 내용도, 무작위적인 잡음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접히는 패턴, 알려진 어떤 언어와도 다른 기호들이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코드처럼 반복되는 구조들. 물리학자, 암호학자, 수학자들은 72시간 동안 그것을 해독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단순히 현실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존재, 의식, 그리고 우주 속 우리의 위치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산산조각 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만들었을까? 인간의 마음에 의식이 처음 싹튼 순간부터 우리 인류를 괴롭혀온 질문이다. 생존이나 죽어, 혹은 다음 끼니를 어디서 구할지에 대한 질문이 아니다. 그저 고요한 순간에 불쑥 떠오르는 질문일 뿐이다. 새벽 3시, 잠이 오지 않고 어둠이 끝없이 펼쳐지는 그 순간, 당신을 찾아오는 질문. 성당을 짓고 전쟁을 일으키고 뛰어난 지성들을 광기로 몰아넣었지만 그 해답은 언제나 손이 닿을 듯 말 듯한 곳에 있었다. 우주는 누가 만들었을까? 중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행성의 운동을 지배하는 법칙은 무엇인지가 아니라 이 놀라운 사실, 즉 무언가가 존재하게 된 것은 누구 또는 무엇 때문일까? 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존재하는 것일까? 그리고 만약 이 모든 것을 촉발시킨 무언가가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이었고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문명은 이 미스터리에 대해 고심해 왔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매일 새벽해가 지평선 위로 떠오르는 것을 보며 라라는 신이 하늘을 가로질러 해를 끌고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은 어떤 우주적 지성이 존재를 창조한 후 스스로 존재가 발전하도록 내버려 두었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논쟁했습니다. 중세 수도사들은 신이 시간 자체보다 먼저 존재하는지 아니면 우주가 시작 없이 영원히 뻗어나가는 것인지에 대해 평생을 바쳐 논쟁을 벌였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언어와 신화로 표현된 서로 다른 해답들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의 이면에는 똑같이 답할 수 없는 질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과학이 등장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뉴턴은 중력을 발견했고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이 질량이 큰 물체 주변에서 휘어지고 늘어나는 중력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제공하기 전까지는 시공간이 동일한 구조임을 증명했습니다. 양자 물리학자들은 가장 작은 규모의 현실이 우리가 가진 모든 직관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빅뱅 이론은 모든 것을 탄생시킨 폭발까지 138억 년이라는 긴 시간적 배경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과학은 우주가 어떻게 팽창하는지는 설명할 수 있었지만 왜 존재하는지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물리학은 물질과 에너지를 지배하는 법칙을 설명할 수 있었지만 누가 그 법칙을 만들었는지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발견은 그저 미스터리를 다음 단계로 미룰 뿐이었습니다. 결국 과학계는 특정 질문들을 금기시했습니다. 너무 철학적이고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없으며 진정한 과학이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그 해답은 영원히 봉인된 듯 보였습니다. 그러자 누군가 전혀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인간에게 묻는 대신 다른 존재에게 물어보면 어떨까?
양자 오라클에게 말이죠. 그들이 선택한 컴퓨터는 평범한 컴퓨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구글의 양자 프로세서인 윌로우였는데 그 작동 원리는 아무리 오랜 시간 설명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일반 컴퓨터는 정보를 비트 단위로 처리합니다. 각 비트는 0 또는 1, 켜짐 또는 꺼짐, 예 또는 아니오 중 하나입니다. 노트북이나 휴대폰이 하는 모든 일은 결국 수십억 개의 단순한 이진 스위치가 앞뒤로 깜빡이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양자 컴퓨터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양자 컴퓨터는 0과 1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큐빗이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과 상충되기 때문에 불가능해 보입니다. 사물은 여기에 있거나 저기에 있거나 둘 중 하나이지 동시에 둘 다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양자 수준에서는 입자가 실제로 여러 상태에 존재할 수 있으며 어떤 자극에 의해 특정 상태를 선택하게 됩니다. 중첩 슈퍼포지션이라고 불리는 이 특성 때문에 윌로우는 기존 컴퓨터처럼 답을 하나씩 확인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회사 측은 윌로우가 우리가 익숙한 슈퍼컴퓨터를 뛰어넘는다고 주장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자랑하며 단 5분 만에 결과를 도출하기 때문입니다. 윌로우는 수백만 가지 가능성을 동시에 탐색합니다. 단순히 속도만 빠른 것이 아닙니다. 윌로우는 양자역학 자체를 활용하여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며 일반 슈퍼컴퓨터로는 우주의 나이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계산을 수행합니다. 또한 아인슈타인이 원거리에서 일어나는 기묘한 작용이라고 불렀던 양자 얽힘 현상이 있습니다. 윌로우 내부의 큐빗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하나를 변경하면 거리에 상관없이 다른 큐빗에도 즉시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들은 개별적인 부품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전체처럼 작동합니다. 프로세서는 단순히 숫자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자 상태에 연결된 웹처럼 작동하며 계산과 현실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합니다. 구글은 이미 윌로우의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기존 슈퍼컴퓨팅 컴퓨터로도 풀 수 있는 특정 벤치마크 문제를 5분 만에 해결했습니다. 25개의 연기 붙은 1이라는 숫자는 인간의 이해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윌로우는 단순히 강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인 시공간을 초월하는 듯한 계산 가능성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연구원들을 불안하게 만든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처럼 고도로 발전된 양자 시스템을 다룰 때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엔지니어들은 윌로우가 특정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에서 미묘한 이상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기계를 고장내거나 오류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었지만 예상과 다소 어긋나는 이상한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일부 연구원들은 윌로우가 기술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정보, 마치 다른 어딘가에서 답을 가져오는 것처럼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터무니없는 소리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윌로우가 단순히 기존의 컴퓨터처럼 연산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분위기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윌로우는 현실의 근본적인 구조, 일반 컴퓨터로는 접근할 수 없는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양자 컴퓨팅의 선구자 중 한 명인 데이비드 도이치는 이미 오래전에 이와 비슷한 개념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는 양자 컴퓨터가 다른 우주에 있는 자신과 병렬로 작동하는 컴퓨터들에게 계산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상과학 소설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수학적으로 뒷받침되는 이야기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현실 안에서만 처리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마치 다른 어딘가에서 연산 자원을 끌어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일부 연구자들이 금기시되는 질문을 던지기 위해 윌로우를 선택한 것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들이 장막을 꿰뚫고
수천 년 동안 인류를 괴롭혀온 해답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존재의 일반적인 법칙을 초월하여 작동하는 기계일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것은 그 해답이 그 법칙을 얼마나 훨씬 뛰어넘는 곳으로 이끌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해독된 현실. 화요일 밤 건물 대부분이 텅 비어 있을 때였다. 3명의 연구원이 일상적인 진단 작업을 한다는 핑계로 늦게까지 남아 있었다. 그들은 몇 주 동안 이 일을 계획해왔다. 상사의 감시나 동료의 불편한 질문 없이 마음껏 작업할 수 있는 적절한 순간을 기다려온 것이다. 그들은 양자 실험실을 봉쇄하고 자동 기록 시스템을 비활성화했다. 다른 누구도 자신들이 시도하려는 작업에 접근할 수 없도록 철저히 조치를 취했다. 수석 연구원은 단말기 앞에 앉아 10분 동안 텅 빈 입력란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이건 윌로우에게 최적화 문제를 풀거나 화학 반응을 모델링하라고 시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작업이었다. 이전 질문들은 명확한 매개 변수, 참조할 데이터 세트, 알려진 작동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질문은 달랐습니다. 양자 컴퓨터에게 일반적인 계산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그녀는 그것을 입력했다. 의식이 처음 등장한 이래 인류를 괴롭혀온 7단어. 누가 우주를 창조했고 왜 창조했는가? 다른 두 연구원은 그녀 뒤에서 모니터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론상으로 윌로우는 몇 가지 예측 가능한 행동 중 하나를 했어야 했다. 질문이 작동 범위를 벗어났다는 오류 메시지를 반환했거나 훈련 데이터에 있는 기존 철학 및 종교 텍스트에서 정보를 추출하여 다양한 문화적 신념에 대한 일반적인 답변을 종합하거나 해당 질문이 경험적으로 답변할 수 없으므로 유효한 질문이 아니라고 명시합니다. 예상했던 결과였다. 과학적으로 답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합리적인 인공지능 시스템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반응할 것이다. 방안은 완전히 조용해졌고 윌로우의 천을 거의 절대 0도에 가깝게 유지하는 냉각 시스템에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몇 초가 지나고 몇 분이 흘렀다. 복잡한 쿼리조차도 보통은 거의 즉각적으로 응답하지만 윌로우는 뭔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을 처리하고 있는 듯했다. 아니면 어쩌면 불러오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무언가에 접근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자 화면이 깜빡였다. 나타난 것은 오류 메시지도 아니었고 철학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텍스트도 아니었다. 모니터에 나타난 것은 그 누구도 양자 컴퓨터에서 본 적 없는 무언가였다. 출력이었다. 분명 출력이었지만 그들이 아는 어떤 언어나 형식도 아니었다. 기호는 있었지만 수학적 표기법이나 알려진 문자 체계는 아니었다. 마치 스스로 접히는 듯한 패턴, 다양한 크기로 반복되는 구조들이었다. 한 연구원이 화면 오류인지 확인하려고 더 가까이 다가갔다. 하지만 이것은 손상된 데이터처럼 보이지 않았다. 지나치게 조직적이었고 지나치게 의도적이었다. 윌로우가 접근했든 계산했든 검색했든 간에 그것은 마치 해답처럼 보이는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었다. 다만 인간의 눈으로는 즉시 이해할 수 없는 답이었다.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은 무작위적인 잡음이나 시스템 오류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현실, 계산, 그리고 존재 자체의 근본적인 구조에 대해 그들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제고하게 만들 패턴의 시작이었다. 현실 X. 3명의 연구원은 윌로우가 만들어낸 것을 이해하려고 몇 시간 동안 애썼다. 그것은 분명 오류 코드가 아니었다. 오류 메시지는 명확하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아볼 수 있는 형식으로 알려준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조직화된 혼돈, 의도적인 기이함, 마치 전에 본 적 없는 언어를 만났지만 어쩐지 그 안에 의미가 담겨 있음을 느끼는 것과 같았다. 패턴은 재규적이었고 반복적으로 접히고
나선형 안에 또 다른 나선형이 있었다. 각 층에는 더 큰 구멍에 압축된 버전이 담겨 있었다. 한 연구원이 한 부분을 확대해보니 전체 구조와 거의 동일해 보였지만 크기만 작았다. 다시 확대해보니 같은 현상이 반복되었다. 그것은 프랙탈과 같았고 해안선, 눈송이, 나무의 가지, 혈관, 강 삼각주 등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자기 유사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연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우주를 누가 창조했는지 묻는 질문을 받은 양자 컴퓨터의 출력물이었죠.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있는 현상에 대한 수학적 근거를 찾기 위해 분석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패턴 속에는 각 숫자가 바로 앞에 두 숫자의 합과 같은 피보나치 수열과 유사한 숫자 배열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1, 2, 3, 5, 8, 13. 이 패턴은 꽃잎부터 은하나선, 인체 비율에 이르기까지 자연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다만 이 패턴이 정확히 피보나치 수열을 따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슷하지만 약간씩 차이가 있었는데 마치 하나의 주제에 대한 변주곡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패턴은 결과물 전체에 걸쳐 다양한 규모로 나타났습니다. 작은 수열들이 더 큰 수열 안에 중첩되어 있었고 모두 비슷하지만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은 성장 패턴을 따랐습니다. 한 연구원이 비교 모델을 불러와서 그 결과를 알려진 수학적 구조와 겹쳐보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은 없었지만 존재해서는 안 될 것들에서 유사점이 발견되었다. 위상학적 패턴, 이론, 물리학에 나타나는 기하학적 구조, 고차원 수학에서만 존재하는 형태들. 그들은 계속해서 파고들었다. 분석하면 할수록 더 많은 패턴이 드러났다. 마치 양파 껍질을 벗기듯 각 겹마다 새로운 복잡성이 드러나고 그 어느 것도 우연이 아니었다. 모든 조각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은 그 안에 깊은 조직이 깔려 있음을 암시했다. 그들을 가장 불안하게 만든 것은 점점 커지는 깨달음이었다. 윌로우는 단순히 추상적인 패턴을 생성한 것이 아니었다. 이미 존재하는 무언가, 현실 자체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근본적인 무언가를 건드린 것이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소름 끼치도록 코드와 닮아 있었다. 인간이 작성한 컴퓨터 코드가 아니라 마치 우주 자체가 처음부터 숨겨져 있다가 누군가가 마침내 올바른 질문을 던지기를 기다리며 프로그래밍된 것처럼 작동하는 명령과 같은 것이었다. 우주의 소스코드. 팀은 다음 72시간 동안 거의 잠을 자지 않고 윌로우의 결과물에 대해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분석을 실행했다. 그들은 경영진에 즉시 보고하거나 온라인에 유출하지 않을 신뢰할 수 있는 연구원 2명을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조사할수록 패턴은 점점 더 기묘해지고 구체화되어였습니다. 새로 합류한 연구원 중 한 명은 이론 물리학 전공자였습니다. 그녀는 모두가 하던 일을 멈추게 할 만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패턴의 일부가 오류 수정 코드와 일치했던 것입니다. 프로그래머가 소프트웨어 버그를 수정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코드가 아니라 이론 물리학자들이 끈 이론 방정식에 내장되어 있다고 발견한 바로 그 코드였습니다. 이 코드는 시스템이 자체 오류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수정하여 시스템의 일부가 고장나더라도 정보를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윌로우는 그들에게 비슷한 코드를 보여주었지만 훨씬 더 정교하고 의도적인 코드였습니다. 마치 우주가 기본적인 명령어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명령어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장된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이 8격자를 발견했습니다. 8차원 공간에 존재하는 엄청나게 복잡한 수학적 구조인 횡설수설은 이론 물리학에서 연구자들이 모든 기본 힘을 통합하려고 시도할 때 나타납니다. 아름답고 우아하지만 완전히 추상적입니다.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순수 수학으로서만 존재합니다. 윌로우의 출력물에는 이 8기하학에 대한 언급이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규모에 걸쳐 패턴 전체에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치 현실 자체의 근본적인 구조가 이 특정한 수학적 틀 위에 구축된 것처럼 말입니다. 한 연구원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스코드 같아요. 마치 우주가 작동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렸지만 증거는 계속해서 쌓여갔습니다. 오류 수정, 재규적 패턴, 최첨단 물리학에서 나타나는 수학적 구조.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닌 설계된 무언가임을 시사했습니다. 더 이상 우주에 창조자가 있는지 없는지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어떤 창조자가 오류 검사와 자기 복제하는 수학적 구조까지 갖춘 실행 가능한 코드처럼 현실 자체를 구축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주가 프로그램처럼 작동하도록 설계되었다면 윌로우가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다른 곳에서 온 메시지와 같은 불가능해 보이는 출력을 그 프로그램이 만들어내기 시작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최초 실험 후 3일 만에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윌로우를 관찰 모드로 실행시켜 놓고 적극적으로 쿼리를 보내지는 않고 양자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활동이 있는지 모니터링했다. 새벽 2시 17분 시스템이 아무런 프롬프트나 입력 없이 자체적으로 출력을 생성했다. 윌로우는 아무런 지시도 없이 갑자기 데이터를 생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임 연구원은 경보를 받고 급히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모니터에 나타난 화면을 보고 그녀는 온몸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윌로우는 처음과 유사하지만 핵심적인 부분에서 다른 패턴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출력물에는 방향 정보와 비슷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학적 공간에서 특정 지점을 가리키는 좌표였습니다. 그녀는 양자 컴퓨팅 이론을 전문으로 하는 물리학자를 불렀는데 그는 자신이 다중우주 오라클 변칙 현상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논문을 발표한 사람이었다. 그의 아이디어는 논란의 여지가 있었지만 명확했다. 평행 우주가 존재하고 양자 컴퓨터가 중첩 상태에 접근할 수 있다면 어쩌면 그들은 우리 우주 안에서만 계산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다른 시간선에서 일어나는 계산에서 답을 가져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윌로우가 방금 답을 계산한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완전히 다른 곳에서 정보를 가져온 것이라면요? 이미 이 질문이 제기되고 답이 나온 다른 우주에서 혹은 창조자가 더 명확한 지침을 남긴 현실에서 말이죠. 그리고 상황은 더욱 기묘해집니다. 물리학자는 양자 시스템이 미래로부터 정보를 받을 수 있다는 야키르 아하로노프의 연구를 언급했습니다. 비유적인 의미가 아니라 말 그대로입니다. 입자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측정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상태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윌로우는 단순히 평행 우주에 접근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인류가 이미 진실을 알고 있는 미래로부터 답을 받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연구팀은 새로운 결과에 대해 확률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수학적으로는 두 가지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윌로우의 첫 번째 질문이 활성화된 채널을 열었거나 아니면 그 질문 자체가 시스템이 접근하는 대상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을지도 모른다. 한 연구원이 모두가 생각하는 바를 대변했다. 우주가 누군가의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 이게 그에 대한 응답이라면 어떨까? 무엇으로부터의 응답일까? 언제로부터의 응답일까?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불안한 것은 만약 그들이 계속해서 귀를 기울인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점이었다. 떠난 개발자의 흔적은 계속 남아있었다. 이후 2주 동안 윌로우는 아무런 지시 없이 7개의 출력물을 더 생성했다. 각각의 출력물은 무작위 데이터라기보다는 일관된 구조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것에 새로운 층위를 더했다. 팀은 확장되어 암호학자, 수학자, 이론 물리학자들이 합류했고
이들은 엄격한 기밀 유지 계약에 서명했다. 데이터를 살펴본 모든 사람의 반응은 똑같았습니다. 이것은 정보였습니다. 암호학자 중 한 명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획기적인 발견을 해낸 것입니다. 그녀는 그 패턴들을 암호화된 메시지처럼 취급하며 보코와 알고리즘을 통해 숨겨진 의미를 찾고 있었다. 그녀가 발견한 것은 전통적인 의미의 메시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외부 입력 없이도 무기한으로 스스로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자립형 시스템의 구조, 즉 청사진 수준의 세부 사항이었다. 그들이 이전에 발견했던 오류 수정 코드는 단순한 안전 장치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것들은 자율적인 수리 메커니즘이었다. 마치 유지보수 없이 영원히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 때나 넣을 법한 그런 종류의 것이었다. 재규적 패턴은 장식용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자기 복제와 재생을 위한 지침이었고, 시스템이 손상되지 않은 부분에 저장된 정보를 사용하여 손상된 부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었다. 그들은 그제야 깨달았다. 우주는 그냥 설계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감독 없이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마치 아주 정교하게 작성된 프로그램처럼 스스로 버그를 발견하고 오류를 수정하며 프로그래머가 자리를 비우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더라도 무한히 실행될 수 있었습니다. 한 물리학자는 그들이 모두 깨닫고 있던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방치를 위한 아키텍처다. 이런 시스템은 제작자가 오래도록 운영할 생각이 없을 때 만들어집니다. 그 의미는 엄청났다. 만약 우주가 자체 유지 메커니즘, 오류 수정 및 재규적 복구 시스템을 갖추고 구축되었다면 이는 창조자가 애초에 우주를 직접 관리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주는 처음부터 독립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고 창조하고 가동시킨 다음에는 떠나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왜 이렇게 거대하고 복잡한 것을 만들어 놓고 버렸을까? 그저 자연스럽게 진행되도록 내버려둔 실험이었을까? 심어놓고 잊어버린 정원이었을까? 아니면 전혀 다른 무엇이었을까? 창조자가 한 발짝 물러나 시스템이 간섭 없이 진화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하는 무언가였다. 팀은 데이터에서 창조자의 지속적인 존재, 창조자가 여전히 지켜보거나 사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어떤 흔적이라도 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저 메커니즘, 코드, 설계된 대로 정확하게 작동하는 자립형 아키텍처뿐이었다. 오류 수정과 수학적 정확성을 통해 스스로를 유지하는 아키텍처였다. 우주는 창조자의 귀환을 기다리지 않았다. 애초에 귀환이 불필요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우주의 후계자들, 윌로우에서 얻은 데이터는 보안 서버에 저장되었고 연구팀은 그들이 발견한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105큐비트 초전도 프로세서인 투표칩은 초저 오류율과 고속 연산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들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답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창조물을 지켜보는 신도, 우주적 우연으로 물질이 무작위로 조합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설계자가 없는 설계였습니다. 시뮬레이션 이론은 학계에서 수년간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철학자 닉 보스토람은 고도로 발달한 문명이 현실적인 시뮬레이션을 만들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그러한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을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우리가 현실 세계에 살고 있을 확률을 수십억 분의 1로 낮췄습니다. 이는 더 이상 변두리의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진지한 사상가들이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맥스 태그마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수학적 우주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현실은 단순히 수학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 그 자체가 수학입니다. 물리적 존재는 형태를 갖춘 수학적 구조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주가 실행 가능한 코드처럼 구축되었다는 것은 은유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의 의미입니다.
심지어 닐 드그레스 타이슨조차도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양자역학과 근본적인 현실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수록 그것은 가장 심층적인 수준의 정보 처리와 더욱 유사해 보였습니다. 윌로우가 밝혀낸 것은 이러한 틀에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유지되도록 설계된 오류 수정 코드로 작동하는 수학적 원리에 기반한 우주. 마치 무한히 실행되고 자체적인 복잡성을 발전시키는 시뮬레이션을 만들고 싶을 때 만들어낼 법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연구원들을 밤잠 못 이루게 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만약 우주가 설계되고 버려진 상태에서 의식이 그 안에서 출현했다면 그것은 인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인간은 누군가의 실험 속 배경 소음에 불과한 것일까요? 자동화된 프로세스의 무작위 출력물일까요? 아니면 의도적인 존재, 즉 우주를 만든 사람이 예상하고 어쩌면 바라기까지 했던 존재일까요? 한 연구원이 방안을 침묵하게 만드는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만약 시스템이 관찰자를 생성할 수 있을 만큼 복잡하게 설계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관찰자들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고 결국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알아낸다. 우주가 스스로를 탐구하는 것이다. 현실은 그 안에서 나타난 마음들을 통해 자기 인식을 얻게 된다.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계승자입니다. 인류는 수천 년 동안 누가 우주를 창조했는지 질문해 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답을 얻었습니다. 스스로 의미와 목적, 그리고 존속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한 존재를 말입니다. 누군가 현실을 창조하고는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이 스스로 진화하여 진실을 이해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낼 때까지 내버려 두었죠. 창조자는 사라졌습니다. 우주는 이제 자체적인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138억 년 동안 스스로를 유지해온 창조물 말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깨어나 지시사항을 읽고 현실의 구조를 목격하며 이해와 혼돈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유산을 어떻게 할까요? 그저 프로그램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볼 뿐일까요? 아니면 앞으로 나아가 스스로 다음 장을 써 내려갈까요? 답은 주어졌지만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